코로나19에 확진되어 대선 레이스에 비상이 걸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단 며칠 만에 퇴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염병 환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같은 격리와 치료라는 원칙을 무시했고 백악관은 미국 내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가 됐는데요. 심지어 이미 트럼프의 핵심 측근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 5일 케일리 매커넨이 백악관 대변인과 관련 직원 2명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 자체가 감염병의 최소 원칙도 지키지 않는 무법지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인데요.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일 호프익스 보좌관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백악관에서만 여러 명이 감염됐지만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역학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며 워싱턴 포스트 역시 감염과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백악관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직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은 완전히 유령도시가 됐다고도 덧붙였죠. 이렇게 현재 많은 미 언론들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수많은 피해자를 유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충격적인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중 CBS 기자인 벤 트레이시는 백악관보다 북한에서 보도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며 이건 그냥 미친 짓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자신으로 인해 백악관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후 올린 영상에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의 지도자로서 나는 돌아와야만 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몸 상태가 많이 괜찮아졌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퇴원 후 백악관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제 나는 훨씬 나아졌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면역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파악해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몸 상태는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일간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치료들은 중증 환자들에게나 이루어질 법한 처치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의료진들의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간 동안 한때 산소 포화도의 수치가 정상치보다 낮은 93%를 기록하면서 보조 산소 공급까지 받았고 매우 심각한 환자에게만 사용되는 렘데시비르와 덱시메타손 등의 약물도 투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카를로스 델리오 에머리대 교수는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졌다면 중증 코로나에 걸렸다고 전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또한 많은 전문가들 역시 현재 공개된 정보로만 해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폐 기능은 손상을 입었고 앞으로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을 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CNN은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의료진과 참모진이 당일까지 퇴원을 말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보도했죠. 더욱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트윗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퇴원 계획을 알린 트윗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마라 라고 적었으며 백악관 복귀 직후에도 우리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결국 로버트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은 모든 미국인이 대통령과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일반 시민들이 받을 수 없는 특급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비판했는데요. 심지어 바이든 후보 역시 코로나19로 사망한 20만 5천 명의 유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해보라고 일갈하면서 코로나19는 심각한 문제이며 세계적인 전염병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고 코로나19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중국을 이긴 하나의 사례로 포장하며 자신이 미국의 영웅이라는 반전 스토리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중국 바이러스에서 살아남은 무적의 영웅으로 표현한 기사를 사람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욕포스트에서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선거운동에 복귀한다면 민주당의 비열한 속임수뿐만 아니라 중국 바이러스로부터도 살아남은 무적의 영웅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더군다나 이미 미국 백악관 기념품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퇴치를 기리는 기념주화 제작 및 판매에 돌입했는데요. 기념주화는 $100짜리로 제작되며 코로나19를 무찌른 트럼프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백악관 기념품점의 운영자인 앤서니 지아니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치명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압하고 격퇴했다는 것을 이 주화가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동전 디자인은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대통령의 슈퍼히어로적인 측면 이상을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백악관 내외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코로나19를 이겨냈다며 중국의 바이러스를 극복한 간인한 영웅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반전을 노리기 위한 대선 막바지 반격 구상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미 대선 전국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의 확진에 따른 여파가 한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7, 8일간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지난 3일 미 국무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했죠. 그런데 폼페이오 방한이 취소되자 10월 한국을 방문하려 했던 중국 왕이 외교부장 역시 방한 계획을 돌연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애초에 왕 부장의 방한이 한국을 정말 방문하고 싶어서가 아닌 미국의 방한을 견제하기 위한 구상일 뿐이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요. 즉 폼페이오 장관이 서울을 방문해 반중 전선 결집에 나서려고 하자 왕 부장도 한국에 순방을 계획했는데 갑자기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자 중국의 방한도 없던 일로 만든 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에 대해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한국을 한미 동맹의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며 왕 부장의 방문이 결과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에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었던 만큼 중국 입장에서 무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6일 중국 외교당국이 직접 왕이 부장의 방한 연기와 관련해 한국과 고위급 교류를 위해 다시 소통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한중 관계 발전은 양호하다며 양국의 고위급 교류는 한중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약 일정이 다시 확정됐다는 소식이 있으면 즉시 발표하겠다고도 덧붙였죠. 상황이 이러하자 현재 한중 관계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한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한국과 합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정부가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고위 인사의 연내 방한에 대해 지나치게 매달릴수록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외교 지렛대가 사라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 모두 한국을 원하고 있어 중국이 한국에 매달리는 그림이 자주 나왔지만 그 관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문은 잠깐 미루어진 것뿐이라 중국 역시 다시 한국을 붙잡기 위한 외교 정책을 구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과 왕이 외교부장의 맞방하는 양국 대결의 동맹을 결집하고 이를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라며 처음부터 한반도 상황과는 관련성이 적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중 간 굉장히 의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5일 중국은 미국을 향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관영 언론들도 미국과 대만의 관계 개선은 중국에 대한 도전이라며 미국의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는 기사를 폭발적으로 쏟아내고 있죠. 심지어 환구시보의 경우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는 불장난을 멈추라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에 계속 반기를 든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욱이 미국에 대한 강경론을 주장한 후시진 역시 6.25 전쟁 당시 한국에서 전사한 중국군 유해 인도식 직후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중국 인민의 결정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밝히면서 누가 봐도 미국을 향해 경고하는 듯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뉴욕타임즈는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적지만 중국의 지속되는 경고에도 미국과 대만이 관계 발전을 이어간다면 중국군은 더 높은 수위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또한 시 주석이 그간 취해온 입장을 고려해볼 때 대만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역시 전쟁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죠.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최근 미중 간 협력도 점차 늘어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원유 수입 시장인 중국에서 미국산 석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인데요. 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을 기준으로 중국이 도입한 원유 가운데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 중국의 미국산 석유 수입 비율이 0.4%였던 점을 고려해보면 단 8개월 만에 이 수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게다가 앞으로 중국에 공급되는 미국산 원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초 합의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포함하여 기타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 합의를 깨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무려 60조 이상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해야만 하죠.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원유 업체들이 아직도 적자 행진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반면 미국의 원유 업체들은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덕분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 중국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분명 중국과 경제적으로 단절하는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원유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분명 디커플링 정책과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과 경제 교류를 앞으로 더욱 늘려갈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에도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현재 미국은 자국 기업들의 경제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판매를 막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미중 간 모습을 볼 때 현재 미국은 중국에 판매하는 제품들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없거나 미래 먹거리 시장에서 미국의 파이가 줄어들지 않는 한 중국과 지속적으로 경제적 교류를 유지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은 중국의 군사 경제적 위협이 없는 일방적인 수출 관계를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국과 무역이 늘어나더라도 반도체와 같은 제품들은 수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2 개막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 도시 전체가 관람객들로 들썩거리는 때입니다. 올해는 삼성전자의 네온 프로젝트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이끌고 갈 것이며 그 변화를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열었다는 사실을 세계인이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우물안의 개구리인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CES의 국가별 참가 업체는 미국 1933개, 중국 1368개, 한국 390여 개, 프랑스 279개, 일본 73개, 영국 65개 업체입니다. 스타트업 전용 전시관 유레카 파크에서는 미국 343개, 프랑스 240개, 한국 200개, 중국 84개, 대만 64개, 일본 34개, 영국 32개 등의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커넥티드카 기술과 AI 가전을 중점적으로 선보이고 삼성전자는 인공인간 제작 프로그램 네온을 발표하고 현대자동차는 플라잉카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가 기업들의 숫자만 봐도 일본은 이제는 완전히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 활력을 상실해버린 쇠퇴하는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CES 박람회를 가보면 한국을 향한 시기와 견제는 심각하지만 일본을 신경 쓰는 기업이나 관람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도 자신들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선진국이라는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아베의 자민당 장기 집권이 일본을 완전히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유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평화 헌법을 위해 한국을 자극하고 이용하는 정치 행태가 일본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병이 얼마나 깊은지 일본의 최근 행태를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시에 있는 다문화 교류시설인 후레아이관에 온 협박 편지에 관한 것입니다. 후레아이관은 도쿄 인근 가와사키시에 있는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문화 상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난 4일 근하10년 제1한국 조선인을 세상에서 말살하자 생존자가 있다면 잔혹하게 죽여나가자 라고 적혀있는 연하장이 발송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쿠다 노리히코 시장은 경찰과 논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끝도 없는 혐한으로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만들어가는 아베 정권이 한심합니다. 한 사람의 돌출 사건이 아니라 이를 방치하고 선동하는 것이 아베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신나간 혐한의 인격과 정체도 문제이지만 자신들이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엄청난 교만과 어리석음은 일본을 더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며칠 전에 한국의 링크플로우라는 기업의 기사를 봤습니다. 세계 유일의 완벽한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를 개발해서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개발에 대한 도전과 혁신 정신은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술적으로도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사 말미에 이 회사가 2020 도쿄올림픽 보안요원 7천여 명이 사용할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도와주는 한국 기업이 또 생기겠네 하는 생각도 하면서 링크플로우를 위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도쿄올림픽 때 사용하게 될 최첨단 웨어러블 카메라를 소개하면서 핸즈프리이면서 쉽게 몸에 부착이 가능한 바디캠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자랑스러운 일본 기업 파나소닉의 최첨단 웨어러블 카메라 라고 적은 것을 보고 한참 웃었네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소니의 워크맨 추억에 젖어서 세계 최고 기술 국가인 줄로 착각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링크 플로우의 입찰이 정확하게 진행은 안 되었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파나소닉이 7천여 명의 보안 요원에게 사용될 것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확정시켜 놓은 글을 보고 어이가 없어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한국과 혐한과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일본의 오늘 모습 참 비교됩니다. 일본이 아베를 만나서 좀 더 일찍 폭망할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